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계속 좀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기분 나쁘지만 꼭 알아둬야 할 내용,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시황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GD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GDP와 미국의 GDP를 보고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는 좀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연간 차트,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사실 일간으로 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이나 월간 차트에서의 좀 큰 흐름이나 어떤 추세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큰 추세가 이렇게 확 잡혀버리면 꽤 오랫동안 가는 어떠한 그 관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가는 모습과 이렇게 가는 모습,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이런 모습에서 주간 차트든 어떤 일간 차트든 트레이딩을 해야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무언가를 바닥을 잡길 원하고 어떠한 차트 패턴을 알고 싶어 하고, 혹은 스스로 여기가 차트의 바닥이구나라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실적이 없는 잡주를 분석하고 있었다든지, 혹은 이미 다 깨지고 과거에 한 이만큼 올라오고 이제 밑에서 꾸물꾸물 거의 이제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보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뭐 세력이 들어왔네, 뭐가 했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어떤 무언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직관적으로 큰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큰 추세가 꺾이고 있는지를 일단 보고 그 안에서 작게라도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 중장기든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간 차트, 월간 차트를 꼭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연간 차트로 한번 보면, 연간 차트로 먼저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들어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코스닥은 사실 덜 빠지긴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0.35 정도, 3.58 정도 하락 중인데요. 이게 그때 제가 마치 무슨 뭐 코스피만 좋아하고 코스닥은 좋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이번 연도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제 뭐 펀드라든지 어떠한 대형 거래자들이 마감을 하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새해를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새의 이 시초가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종목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연간 차트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벌써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야 돼요.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이면 한 두세 배 정도 개별적으로 종목은 하락했을 거예요, 아마. 두세 배라고 하면 뭐 20% 이상의 계좌 손실이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의 계좌가 본전이거나 약간이나마 플러스가 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하락이 아닌 본전 혹은 플러스의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수 있어요. 막상 저희 회원들께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좌가 골물대를 골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계좌가 아니라고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까지 그렇게 보시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스피 지수를 많이 보는 거는 코스피의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코스피는 100이라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빠졌지만 그래도 2000 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1000이라는 숫자로 시작했는데 지금 800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800.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이럴지. 보면은 이게 한국이 저평가돼 있다, 뭐가 돼 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게 기업의 어떤 구도인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한 20% 정도도 안 되는 대기업이 그죠? 사실 더 작죠. 시장의 80% 이상의 것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의 대기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80%의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에 이런 큰 기업들이 모여 있는 회사들은 그 코스피 지수 자체는 과거부터 엄청나게 점프를 해 온 것이죠. 그 말은 반면에 이쪽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닥이 100에서 1000에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800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의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피도 사실 변동성이 심하지만 우상향은 하죠. 근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심한데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냥 종목으로 만약에 봤다면 개별 종목으로 코스닥에서 트레이딩을 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가 무조건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스닥 안에서만 했다면. 왜냐면 매수와 매도의 확률을 승률을 50대 50으로 가정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코스피라는 어떤 지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의 지수를 나침반 삼아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오전 시황에 이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이제 포기라고 해서 오전 시황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하락했을 때와 6월 달에 하락했을 때 이 두 번의 시장을 거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한계.
이게 한 10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나봤자 몇 천이었거든요. 몇 천. 근데 최근에는 몇 억 단위로 커졌어요. 그만큼 이제 투자 자금을 많이 밀어 넣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사실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월 달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제약바이오는 잠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의 고점이었는데,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3월 달에 다 물려버리는 꼴이 됐어요. 근데 요 3월 달에,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바이오주들을 추천했던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이 빠졌고 사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지수가 빠질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약바이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여기서 확 물려버렸죠. 근데 여기서 확 물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주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뒤늦게 여기서 확 들어가가지고 또 확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정도 큰 하락이 있고 나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과거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거의 최근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죽기 살기로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다 포기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막상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하락이 멈추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어떤 공급의 논리로 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 누군가의 매도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었다. 물타기를 하면서. 근데 이들이 물량이 없고 이들도 물량이 주는 이런 단계에 왔어요. 지금 다. 외국인도 물렸고, 기관도 물렸고,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물렸고, 이런 상황에서 잠깐 쉬어가는 건지, 이것이 어떤 변곡점의 시작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항복 선언이, 과거를 보면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항복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 지겨웠었거든요. 한 7, 8개월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포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의 이야기, 누가 거품 물면서 추천해준 종목들, 내가 왜 매수했는지도 모르는 종목들, 내가 산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경쟁사를 갖고 있는지, 매출이 주는지, 그렇죠? 또 모르고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어떤 테마주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하지만 너무 가혹할 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게 좀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께서 나는 손해보지 않았어 라고 좋아하실 건 아니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번 한번 살아남았을 뿐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조심하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던
있다가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방 사무실에 창문을 열어두고 왔지라는 생각. 근데 창문 바로 앞에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 들어와서 보니까 다 젖어 있었고, 모니터 하나가 이제 고장 나버리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소나기와 같은 거예요. 시장은 계속 자라다가도 한 번의 소나기에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비중 조절도 항상 해야 되고,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만이 확실하다. 저는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수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조금 코도 자꾸 흘리고 하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보면 거래소에서 보면 개인들이 여태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의미 있는 변곡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쭉 팔다가 이제는 바닥에 온 것인가라는 생각. 기간 역시도 쭉 하락하다가 좀 튕기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매물을 출회한다면 이건 누가 출회하면 그 물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샀다라는 소리거든요. 기관이 샀든 외국인이 샀든 아마 지금 이 순간 언저리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반등일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혹은 시세의 어떤 반전일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의미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보면 선물은 벌써 이미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의미 있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같이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주간 차트로 보자면 아직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일간 차트를 보자니 약간의 어떠한 바닥을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 전혀 안심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아주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었잖아요. 50일 이평선을 지수가 50일 이평선 위에 있다면 좀 안심하고 들어가 볼 만하다. 50일 이평선 아래에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거. 최근에 이 빨간색 50일 이평선 아직은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50일 이평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재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해서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 근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복잡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까는 것이 사실 좋아 보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차트는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와 매도가 있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어떤 골고루 좀 섞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매도하는 그 순간에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도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분명히 계좌가 엄청난 손실 중일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때가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목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어떤 분들의 종목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난 종목도 이렇게 있지만 점점점 마이너스 된 종목들이 커지죠. 마이너스 뭐 5, 60%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 종목을 샀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럴 때 나의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익 난 것들은
확실하게 딱 이익 실현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얘네들은 실적이나 뭐 지금 모양을 보아하니 바닥 같기도 하니 좀 버텨볼까? 뭐 내년 연말까지 혹은 이번 연도 말까지 가면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계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심정은 알아요. 한 2억 투자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최근 계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보면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일 수도 있지만 이 연봉이 아니라 이걸 저축해서 모아한다라고 하면 한 5배, 10배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천만 원이라는 돈 혹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5년, 10년 이상의 어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지 못하면 주식시장을 결국엔 떠납니다. 더 큰 손실을 보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 가꾸기를 하시라.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최근에 제주도로 와서 비도 오고 날씨도 맑았다 다시 또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잔디의 잡초가 엄청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잔디도 양잔디, 금잔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마 금잔디로 보이고, 금잔디는 이게 자라거든요, 계속. 그래서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흔히 그 잔디깎기로. 근데 그 옆에 어느 순간 잡초, 이렇게 잔디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아주 긴 이름 모를 잡초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심어져 있던 뭐 야자수나 이런 데 근처에도 엄청난 잡초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야자수라고 하고 잔디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야자수를 베버리진 않죠. 그리고 이 잡초들을 키우지 않잖아요. 계좌도 똑같아요. 손실나는 주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손실나는 주식을 빨리 뽑아버리고 이 금액으로 잘 자라도록 꽃에다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라면 적립식으로 계속 하락해도 적립식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의 특성상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만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목은 아예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폐되고.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좌가 플러스 난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으면 이게 플러스 순대로 이제 정렬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난 종목부터 계좌에서 손절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엔 계좌가 계속 플러스가 되고 여기 있는 돈을 계속 넣어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한번 이런 탄성을 받으면 계속 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계좌 관리에 어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 책임이고 본인의 사정인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아요. 얘네가 이 개인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 얘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든 10년 동안 착실하게 벌어놓은 돈이든 이 돈이 없어지면 나 이혼하게 생겼어라고 하든 말든 지수는 이 시장은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계좌 관리를 먼저 하고 계좌 가꾸기를 먼저 하고 다시 시장의 변곡점에서 이제는 제대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장이 쫙 올라왔을 때 또 위에서 따라 들어오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남들과 엇박자로 계속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포기하는 분들. 지금은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GDP에 대해서 해볼게요. GDP를 볼 때 제가 일부러 뭐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외된 GDP가 어떤 항목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구나. 분기마다 보면 분기마다 어떤 항목은 줄어들었고 어떤 항목은 좀 늘었고 요 정도만 좀 가져왔어요. 왜냐면 뭐 2.7이다, 2.8이다, 뭐 2.9다 이런 수치보다는 흐름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GDP라는 것을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GDP와 그쵸? 뭐 GNP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애우듯이 뭐 이렇게 했었죠. 도메스틱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GDP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아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GDP라고 하면 국내라는 그죠? 국내에서 생산한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한국에 와서 생산한 것도 GDP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박지성이 과거에 영국에 가서 돈을 번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GNP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도메스틱입니다. 도메스틱.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죠. 보통 생산이 되면 뭐 소비가 되고 이것이 분배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예전에 배웠을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이 안에서 소비라는 측면에서만 좀 따로 떼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원래는 뭐 생산, 소비, 분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수치가 나와요. 보통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어떠한 부가가치를 다 더해버리면 더해도 되지만 소비한 모든 금액을 더해도 사실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배된 것을 모두 다 더해도 결국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된 것은 결국 소비라는 것이고 그 생산된 것을 누군가에게 분배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 안에서 소비라는 측면에서만 조금 이제 이거를 이제 착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 소비, 분배 안에서 소비라는 것만 떼어보면 소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주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민간이 하는 소비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하는 소비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재미없어도 한번 빨리 지나가 볼게요. 이들이 대표적인 소비겠죠. 그렇죠? 정부도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사서 쓰니까요. 정부 소비도 포함되는 것. 민간 소비는 다 아는 것이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통 정부가 소비를 대신 해줍니다. 민간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면, 그러니까 소비를 좀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민간 소비와 더불어 좀 이렇게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에는 이런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로 소비되는 것들. 흔히 말해서 이거 건설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설비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는 것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건설 투자인 것이고, 설비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짓는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를 위한 소비, 그러니까 투자 소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소비되는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다 소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는 것은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들. 근데 수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만든 것들이 부족할 때 수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만 따지는 거잖아요. GDP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한 양에서 수입한 양을 빼주는 것. 이것이 이제 흔히 순수출이라고 하고 해외 소비라고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엔 사실 뭐 이거는 뭐 또 중요할 수도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재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다 생산이 이루어져서 다 소비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들. 이거 역시도 GDP 안에 들어가요. 이것을 재고 투자라고 하는데요. 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년에 미리 투자될 것을 혹은 다음 분기에 미리 투자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즉 재고로 되어 있지만 투자를 위한 어떤 생산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GDP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소비, 그렇죠? 해외 소비. 요 정도가 크게 뭉뚱그리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뭉뚱그려 보면 민간 및 정부의 소비가 하나의 큰 주체가 되는 거고 기업의 어떤 투자 소비가 그 다음에 큰 주체, 그 다음에 해외 소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뭉뚱그려 보면 소비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는 항목으로 GDP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닌 것이죠? 이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항목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 그렇죠? 소비라는 측면,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어떤 순수출,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안에서 이 민간 소비가 해당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한국은 한 50% 정도, 중국 같은 경우는 35, 뭐 혹은 뭐 40 정도가 민간 소비 정도에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증가하려면 민간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작기 때문에 큰 비중인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GDP가 느냐 주느냐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한국은 그의 반이에요. 둘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는 들쑥날쑥하지만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건설 투자가 확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확 줄었어요. 다만 순수출되는 부분만 좀 증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잘 보면 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죽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는 그 규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수출의 증가는 어떤 반도체, 저희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좋았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가장 핵심인 부분, 그래도 비중이 가장 많은 민간 소비 50% 정도 되는 부분이 늘 먼저 봐야겠죠. 민간 소비가 늘어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려고 하는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이런 쪽 그리고 수출 관련한 쪽 이런 쪽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GDP를 이렇게 사실은 거의 잘 보지 않아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GDP라든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지 않는데요. 잘 보시면 이거대로 시장이 많이 갑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대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GDP가.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최고로 잘 가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GDP로 대입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GDP가 결국 좋아지려면 이 하락하고 있는 어떠한 이유가 해제돼야 되겠죠. 없어져야 돼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기업들의 건설과 어떤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분명 글로벌 어떤 시장이 좋아야 돼요. 글로벌 시장이 좋아야지만 그 중간에 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계속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증시는 언제 상승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특히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국내에 언제 들어오느냐? 자기네 나라들의 사업이 잘 될 때, 성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의 GDP가 늘어나야 지금 그러니까 건설 투자,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민간 소비도 증가해야지만 한국에 상장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들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이 좋아지려면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글로벌 시장들이 좋아져야지만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은 좋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좋지 않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들 안에서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의 지출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좀 눈에 보이시나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요건 뭐 정부 지출이란 걸 하나 더 끄집어낸 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안에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를 같이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소비 부분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건설과 설비 투자를 하나에 묶었다. 그 순수출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최근에 미국 보면은 소비, 순수출 요쪽이 시장을 이끌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민간 소비가 70% 정도라고 했으니까 민간 소비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GDP가 4.1로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근데 잘 보시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1분기가 2.2였나 그랬고 GDP 성장이 지금 2분기가 4.1인데 3분기가 남았고 4분기가 남았는데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2점 중반 혹은 후반 이 언저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GDP는 어떻게 될까요? 한 2.0 정도대를 유지하면 다 더하고 나누기 4 했을 때 이러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2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GDP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속상한 부분인 거죠. 1, 2분기는 발표가 됐고 3, 4분기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합의 한 2점 중후반대 GDP가 나오려면 얘네들이 2%를 많이 못 넘어가야 되는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 시장도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불길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서운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기분 나쁜 것은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다라는 거. 그죠? 이것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모습. 이 말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밤 사이에 보면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급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 급락이 있었고, 그죠? 이제는 넷플릭스마저도 맛이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구글과 아마존, 그러니까 흔히 팡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팡이라고 얘기했던 시장의 선도주들의 이게 몰락인가라는 생각.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애들이 꺾이면 시장은 꺾이는 거거든요. 아직 그렇게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불안한 부분은 미국의 3분기와 4분기 GDP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기술주 안에서도 그 선도주라고 했던 애들이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속이 쓰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증 추이가 확 하회했거든요. 하회.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접근 금지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로 좀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변곡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실제로 시장이 반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2분기는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를 시장은 먼저 가니까요. 미국 글로벌 시장이 3분기, 4분기가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 국내 GDP도 민간 소비가 늘 확률은 적고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공장들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수출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그렇게 겹치진 않아요, 시장에. 그래서 수출하는 항목이 미국과 싸우는 항목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출된 그 수출의 어떤 지표를 볼 때는 일본과 중국을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GDP로만 보면 좋지 않습니다. GDP로만 보면 확실히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연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보조지표는 우하향하고 있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지수도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 말은 시장이 이제 대세적으로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것. 만약에 이런 꺾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잠깐의 반등의 성격으로 한국 시장이 전개된다면 상당히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GDP 3분기나 4분기가 꺾였을 때 실제로 진짜 꺾인다면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시장들을 다 오면서 주식 투자를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좋은 종목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볼 것인지, 그 기준으로서 어떻게 지수를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쳐다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이 이 주식 사면 100% 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테 내 주식이 얼마까지 갈까요? 언제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문가가 대답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주식시장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대응하는 것이죠.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구나를 조금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점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물량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적립식 ETF의 이야기를 슬쩍 꺼낸 이유도 이러한 이유와 조금 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왜냐면 주식 투자를 보통 이렇게 하죠. 투자 자산에서 뭐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상품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이 있을 때 주식은 이 중 하나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적립식 ETF를 함으로써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막상 이것이 실제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권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강제적으로 물량을 좀 줄이자라는 표현을 둘러서 적립식 ETF라는 것을 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에 대한 2017년도에 강한 상승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언제나 주식시장이 2017년도와 같을 거라는 상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이지 못합니다. 계좌가 절반 이상 손실이 나보면 그때는 떠날 수 있지만 어설프게 20-30% 계좌 손실 나면 절대 못 떠나거든요. 만약에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나 주식시장 안에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냉철하게. 아닐 때는 아닌 것이고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매수를
확신이란 건 없지만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다가 틀렸다면 빨리 매도를 해야죠. 그죠? 저희도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도를 한 이유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100점을 맞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매도하는 순간에서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버티기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셀트리온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근데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실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근데 수익 난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수익을 지키는 게 낫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될 시기가 확실히 온 것 같다. 시장은 그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어떤 부분에서 채워져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반전 혹은 반등이 약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이거 역시가 반등이었다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보는 것이고요. 글로벌 시장이 3분기, 4분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그 실적의 공백기, 지금 2분기가 나왔으니까 3분기까지 그 공백기 동안에 주요 대표주들이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팡 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들이 심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도 좀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정도 얘기했고요. 어떤 회원이 물어보십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아주 낯간지럽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좀 받았다. 다만 너네 회사는 돈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상당히 미안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입을 한 회원분들에게는 당연히 뭐 저희가 통화하는 것 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궁금하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회원이 아니셔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저희 이야기가 다 맞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저희의 의견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포기할 바에 그냥 미안하더라도 전화하시면 좋아요.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시장을 어떻게 극복할지 손실을 어떻게 좀 만회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좋죠. 저희도 그런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쪽으로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원분들은 이제 걱정하십니다. 너희 만약에 회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너희 회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해서 뭐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